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고 밸류에이션 부분도 사실 지금 다른 철강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 그룹들이 대장주가 될 수 있었냐는 것은 결국은 광물의 내재화 부분에 있고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100%까지 내재화가 가능한 이야기가 수직 계열화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70만 원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이익 추정치를 2028년 또는 2030년 이익 추정치를 당겨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은 그래도 좀 버팁니다.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컨센보다 좀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전년비로 봐서는 괜찮게 나왔다는 거고, 앞으로 충분한 성장이 보여진다면 아마 셀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소재 업체들도 주가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우상향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다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꾸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Q의 성장에 있다 보여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BK투자증권 본사 영업부에서 PB로 근무하고 있는 박근형 부장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아주 이제 철강사로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철강사 대비해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고, 밸류에이션 부분도 사실 지금 다른 철강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이제 왜 올라왔냐, 당연히 모두가 알고 계시죠.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우리가 이제 광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리튬 관련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올라간 것은 리튬 내재화 부분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을 보는데 왜 이제 이 그룹들이 대장주가 될 수 있었냐는 것은 결국은 광물의 내재화 부분에 있고요. 포스코 그룹은 지금 광물 내재, 특히 이제 리튬은 내재화가 100%가 가능한 수직 계열화가 다 내재화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쪽에서도 결국 리튬 내재화가 100%가 조만간 된다는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리튬 내재화가 2027년 기준으로 아마 에코프로 BM이나 뭐 다른 가지 봤을 때 내재화가 26%까지 내재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회사 뭐 LNF라든지 이런 쪽은 내재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다른 뭐 종합 상사까지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내에서 있는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런 광물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이 포스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100%까지 내재화가 가능한 이야기가 수직 계열화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완전히 혁신적인 변화가 됐다는 거고, 에코프로 그룹도 내재화가 26%까지는 한 2027년, 8년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가 많이 올라갔고, 맥쿼리 증권사가 최초로 국내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목표 주가 50만 원이 가장 높은 주가였을 텐데, 맥쿼리 증권사가 갑자기 60만 원으로 처음으로 최초로 올리면서 그때 도화선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했고, 그 뒤에 60만 원이 넘어서니까 맥쿼리 창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팔았죠. 그 뒤에 국내 증권사들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실적 추정을 상당히 좀 높게 하면서 70만 원대 위로 이렇게 포스코 관련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대폭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재밌는 게, 뭐 70만 원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이익 추정치를 2028년 또는 2030년 이익 추정치를 당겨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조금 그건 너무 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과거에 우리가 철강 산업만 보는 회사는 아니었다라고 충분히 이제는 평가받기 시작했다 보는 것이고, 그 변화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도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산업이다.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정책이 부동산 쪽에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출하량이 좀 줄고 있어요. 정부가 출하를 좀 더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좀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베이스가 조금 바닥을 찍었다는 부분, 그리고 유통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다. 그리고 가격이 좀 올라온다는 거고, 여기에서 포스코 그룹이 어떤 리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광물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내재화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지수사는 이제 할인율을 받습니다. 할인율을 받는데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포스코 홀딩스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뭐가 또 올라갔죠?
LS 그룹이 올라갔죠. 이게 LS 그룹이 뭐 최근에 핫한 전력기기, 변압기, 뭐 전선 이런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LS 그룹이 또 2차 전지 소재를 또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2의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냐 그래서 주 LS도 많이 올라갔고 LX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관련된 여러 계열사들도 주가들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이제는 단순한 그냥 뭐 지수사, 그러니까 뭐 주 SK 이게 이제 뭐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서 이걸로는 좀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핫했던 뭐 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압기, 전선기,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쫙 계열사를 갖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 상사를 갖고 있다든지 종합 상사들 대부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미생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드라마를 잘 생각하면 종합 상사가 고만고만하죠. 영업이익률도 뭐 1%, 2%이 정도밖에 안 되는 볼륨은 큰데 영업이익률 거의 안 나오는 이런 사회였지만 최근에 종합 상사들이 포스코 계열의 상사들도 2%, 3%로 이 과거의 영업이익률을 이제 밴드를 돌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죠? 이러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소재 산업에 대한 부분이 상사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에서 역사적인 어떤 영업이익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열사들에서 이제 분석이 되고 이런 것들이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LS 그룹과 같은 쪽에서 이제 한 가지 업사이드 프리미엄을 좀 받게 되는 아마 좀 다른 지수사와의 좀 다른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이미 많이 올랐죠. 뭐 주가가 몇 배가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안 올랐다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사실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슈가 좀 있겠지만 실적단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2분기, 3분기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뭐 리튬이나 다른 원자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판가에 영향받는 게 3개월 뒤로 레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2분기에도 레깅이 됐고 3분기에도 판가가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말하는 ASP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L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분기에 3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상대적으로 NF보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시장에서 생각했던 컨센서스보다는 좀 하회하는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3분기에는 판가가 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가 하락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러면 판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Q 물량의 증가가 있으면 충분히 메이크업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생각에서는 원래 2분기 정도에서 봤을 때는 3분기에 아마 Q의 증가가 있을 거라고 시장이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유럽 시장에서 출하량이 조금은 더딥니다. 그래서 3분기에 좀 나오기로 했던 복스바겐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4분기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출하량에 대한 Q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조금 밀려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는 그래 좋지 않다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3분기 그럼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시점이 다소 좀 4분기로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판가는 3분기도 떨어질 텐데 Q의 증가가 3분기에 나오지 않으면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LF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너무 부러져서 영업이익이 30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이슈에서 디스카운트를 더 받고 있는 거고 주가가 오늘 많이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은 그래도 좀 버팁니다.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컨센보다 좀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전년비로 봐서는 괜찮게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출하량으로 봐서는 물량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전년비로 봐서도 출하량은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2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고 3분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는 거고 셀업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나소닉이 이번에 뭐 테슬라 쪽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북미 쪽에서는 테슬라가 1위거든요. 셀업체 가운데서. 근데 이 테슬라를 하고 있는 이 파나소닉이 결국은 이번에 AMPC 그러니까 이제 세액 지원 공제 관련해 가지고 그 지원받는 세액 공제의 절반을 그 테슬라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걸로 이야기됐죠. 결국 이거는 테슬라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야, 파나소닉, 니네가 세액공제 엄청나게 받지? 너 나 때문에 받는 거니까 반 나한테 내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파나소닉이 공식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MPC 세액공제를 절반을 테슬라 쪽에 떼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아주 핫 이슈이고요. 근데 비슷한 구조의 LG 에너솔루션이나 다른 회사들이 이런 것들에 관한 상황이 놓일 수 있는 거죠. 근데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좀 다른 건 뭐냐면 파나소닉은 이제 완전히 이제 테슬라한테 묶여가지고 절반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조인트 벤처 공장을 만드느냐 아니면 단독 공장을 북미에 만드느냐 차이인데요. 단독 공장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정도 떼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동차 브랜드에게. 근데 미국 쪽에 조인트 벤처로 공장을 만드는 회사는 조인트 벤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같이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로 공장이 나간 셀업체나 이런 쪽은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은 단독 공장도 나와 있고 조인트 벤처 공장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독 공장의 어떤 AMPC 관련된 이슈가 좀 가미기 될 가능성이 있죠. 기존의 추정치보다 세액 공제 일정 부분을 아마 나눠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파나소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거고, 조인트 벤처로 나간 공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삼성 SDI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아마 조인트 벤처 관련된 진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 공장이 있는 쪽은 크게 이제 어떤 분배율이 이미 그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어떤 뭐 세액 공제를 더 떼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인트 벤처 공장으로 나가 있느냐 아니면 단독 공장으로 나가 있느냐 이 차에 따라 이 파나소닉의 어떤 그런 이슈들처럼 어떤 완성차에게 어떤 그 세액 공제 부분을 떼주느냐 안 떼주느냐의 부분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언제 이 셀 업체나 이 양극재 회사가 이 세액공제 금액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세액공제 받아서 우와 엄청 좋아진다 해서 주가들이 날아간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물량 증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대한 어떤 분배 문제 때문에 노이즈가 살짝 생길 수는 있겠지만 성장이 보여진다면, 만약에 앞으로 충분한 성장이 보여진다면 아마 셀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소재 업체들도 주가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성장성에 따라 주가가 우상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최근에 고성장을 가지고 주가들이 땡겨진 회사들은 결국은 또 다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꾸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Q의 성장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슈퍼갑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잘 팔고 있고요. 테슬라가 팔아주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물론 이제 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가지고 또 테슬라 쪽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는 LFP가 많이 탑재된 그 테슬라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북미나 다른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삼원계 쪽에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프리미엄급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장의 차이가 있고, 그 시장을 패러다임을 테슬라가 아직은 잡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뭐 물량이 워낙 뭐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 관련된 뭐 셀업체나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도 사실은 조금은 테슬라 쪽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가불의 위치가 좀 바뀌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뭐 테슬라가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부품단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의 문제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물량 쪽에서는 결국은 아직 그 절대적인 물량 추이가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다 볼 수도 있겠죠.